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창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자, 이러다가 이제 여름은 끝나고 곧 그 짧은 가을과 그리고 긴 겨울이 시작될 듯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한국통일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그 공유하고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주제는 한국통일진흥원에서 자유, 평화, 통일을 원하거든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 자,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고, 독일 통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주제로 이제 특강을 했고, 그런데 이 테마 관련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그 한미 안보연구회에서도 1차 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내용이 이제 조금 그 바뀐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당연히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여튼 그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이 영상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자, 독일이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그 분단서부터 이제 통일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소독의 그 건국 과정에서 예컨대 미국이 전후복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줬고,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독이 출범을 했는데, 이 소독 정부는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서 1945년부터 예컨대 89년까지 자, 이 동서냉전 분단 기간 동안에 소독의 그 핵심 외교 정책은 이른바 그 미국과의 그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거다.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동서냉전이 드디어 종식이 됐는데, 자, 이때도 사실은 그 미국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동서냉전 해체에 어떤 기본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통일 그 과정이 시작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전성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만이 자, 소독 뒤에서 소독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전승 3개국들을 전부 다 설득해왔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면 통일된 그 독일처럼 우리가 자유, 평화, 통일을 이제 원하려면은 자, 이 어떤 그 통일 방안과 이 대북 정책이 필요한지, 자, 이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한반도 냉전 체제를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일 대비 그 준비,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서서히 바닥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소독 1945년에서 49년 자, 이 점령 기간 동안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먼저 전후복구 그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완전히 그 마중물을 분 것이 그 미국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론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미국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가 계속 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당시에 그 트루만 대통령의 트루만 독트린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근저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은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확정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면 이제 이 공산주의가 침투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소독을 위시한 서구 그 여러 나라들의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유러피언 리커버리 프로그램에서 유럽 그 부흥 계획,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액션 플랜, 트루만 독트린의 그 액션 플랜이 바로 마샬 플랜인데, 이 마샬 플랜을 집행하면서 전후 독일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불 정도를 이제 서독에서 전부 공유를 했는데, 자, 이것은 지금 그 당시 그 15억 불은 지금 현재 시가로 치면은 여기다 한 10배 이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902 번째는, 자, 이게 1940년대에 미국과 영국이 자, 전쟁 배상금 명분의 그 서독 점령 구역 내 산업재 철거를 중단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독일이 패망하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러나 얄타 회담에서 그 45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이 자, 이제 대략 한 200억 불 정도를 전쟁 배상금으로 이제 독일이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은 이 말을 이어받아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대전 통해서 2,500만 명의 그 희생자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그 200억 불 가운데 100억 불,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5년 7월 17일부터 이제 포츠담에서 있었던 그 최종 마지막 전후 독일 질서를 이제 규정하는 이 마지막 전승 4개국 간의 이제 회담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프랑스는 최초 조인은 못했지만은, 자,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가만 보니까 독일은 전혀 이 돈을 낼 만한 그런 재원이, 재정적인 그런 재원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최종 이제 결정된 것은 자, 점령구역을 나누자. 타일룬데스 레파라치온스키비트에서 이 점령구역, 이 전쟁 배상금 구역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소련, 한쪽은 이제 그 서방 진영해서 각자가 알아서 점령구역 내에서 이제 확보하라. 이제 전쟁 배상을 확보하라.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 서방 진영은 전부 서독 구역에서 예컨대 이제 뭐 산업체를 전부 다 예컨대 무슨 뭐 뜯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체 이제 미국과 영국은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안 했다, 그 소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서방체 입장은 자,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계속 소진하는데 이 최전방의 이 보루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 서독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서독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떤 형태로도 이 서독을 좀 강화시켜야, 그래야 지금 뭐 나중에 돈을 뜯든 말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유가 die Kuh, die man melken wolle, müsse gefüttert werden. 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소에서 이제 젖을 짜려고 하면은 우선 그 소를 제대로 먹여야 된다. 사료를 줘서 먹여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뜯지 안 뜯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독 지역 내에서 자, 이 소비에트 비자층존에서 동독 지역에서 3,500여 개의 그 동독 기업들을 전부 해체하고, 이 중에서 213개의 그 대기업들을 전부 뜯어서 소련 그 본토로 다 이전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서냉전 기간 중에 이제 동독의 경제력이 월등하게 지금 서독 지역에 비해서 이제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부 끝나고 나서 이제 통일을 앞두고도 이런 그러니까 동독의 그 GDP가 서독 지역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고, 예컨대. 자, 이와 같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것들의 그 근간에는 물론 그 계획경제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주요 기업들을 전부 이 점령 기간 내에 소련이 전부 뜯어서 다 본토로 이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자, 전부 기업만 뜯어간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그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소련은 데리고 갔다. 서방 진영은 그대로 놔둔 반면에,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 서독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국가를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을 위시한 이제 그 서방 6개국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서독 너희들은 이와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이제 그 구성을 하고, 정당 구조는 이와 같이 해야 되고, 다당제 예컨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른바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도큐멘트에서 프랑크푸르트 그 문서를 전달을 하고,
자, 서독의 이제 장차 그 정치 지도자 될 사람들은 이 문서에 근거로 해서 서독 국가를 건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서정에 따라서 자, 미국과 영국이 최초 그래서 빗손에서 47년도에 이렇게 점령구역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2년 뒤에 프랑스가 여기 조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트리손해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서독이 됐다. 반대 진영은 이제 동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9년도에 서독 건국과 동시에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독일 말로는 이제 그룬게세츠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제 스탈린 공산주의 이거는 배격을 하고 그다음에 제2의 나치 이제 나치즘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서독의 헌법 속에 들어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서독이 출범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그 오랜 전통,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이제 론칭되기 전에, 자, 이 건국 그 출범하기 전에 이미 1832년도에 그 함바하 슐로스에서 그 노이슈타트 지금 현재 이 서부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 지역인 독일의 그 서쪽 지역인 룩셈부르크 그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라인란 팔츠주에 있는 그 노이슈타트에 있는 그 함바흐 그 성에서 1832년대 그 당시에 3만여 명의 독일 제국 시민들이 모여서 프라이하이트 자유와 데모크라티 그리고 나치오날라 아인하이 통일 자 이런 문제를 전부 플래카드에 이제 기치로 이런 것들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시위를 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이제 49년대 건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서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을 했다. 그러니까 다당제하고 민주적 그 통치하고 민주적 선거제도 그리고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 전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평등 보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현되는 지금 현재 통일 이후에 오늘날 그 독일과 같은 그런 정치 제도가 이미 그때 그 구축이 됐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독 정부는 지금 이 분단 당시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근데 이제 헌법에다가 이른바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그래서 이 전투적 민주주의다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그 수단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수단을 미리 좀 강구해야 되겠다. 국가 이적 단체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이제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전투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이것이 출범한 그 배경에는 1930년도의 그 나치 정권 자 히틀러 출범 이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극단 세력 이거는 우리 독일의 미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시 20조에는 이제 국가 정체성의 원칙, 자, 민주주의하고 법치 연방 사회복지국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Demokratische Sozialer Bundesstaat, 자, 해서 민주 사회복지 연방국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3년도 1월 30일 날 그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그러면서 3월 23일 날 히틀러는 자 이른바 그 수권법이라는 걸 만든다. Innebelingen 독일말로 Ermächtigungsgesetz 자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 이게 뭐냐면 나치 정부가 모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 의회에서 의회 내에서 모든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치 정부가 이제 그 결정을 전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히틀러는 최초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연설을 어디서 했냐면 자 이 바로 밑에 자 여기서 이제 1933년 이제 3월 23일 날 여기서 이제 전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차 대전 그 이후에 자 베르사유 조약 이건 너무 가혹하다 우리한테
그리고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 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수권법을 만드는데 이 수권법에 이제 원하는 뭐냐 하면, Gesetze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제국의 그런 어떤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다. 자, 그렇게 이제 전부 이제 명칭을 붙여가면서 이제 대다수가 444명이 이제 전부 찬성을 했다. 그다음에 600명이 훨씬 넘는 그 전체 의회석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전부 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치 정부가 아까 얘기대로 헌법과 무관하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름으로써 이제 히틀러가 독재, 주춧돌을 마련했다 해서 의회나 대통령 승인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삐딱한, 그러니까 반대 그 투표 성향의 모든 그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의원직을 박탈해버리고, 구금해버리고, 그 다음에 당일날 그 투표장 주변에는 SA가 슈툼압타일룽, 그 다음에 슈타플, 자, 이와 같은 그 히틀러 용병들, 그 사병들, 이런 그 SS와 SA를 주변에 쫙 깔아놨다. 여기는 지금 제국 의회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2월 28일 날, 3년 2월 28일 제국 의회가 방화 사건으로 불이 탔기 때문에, 여자 크롤 오퍼에서 베를린의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초로 이제 히틀러가 연설하면서 이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최초로 만든 법 내용이 뭐냐면 바로 4월 7일 날 만든 자 이제 Gesetz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자 이것은 직업 그 관료 이 제도 자 이것을 다시 그 이제 새롭게 만든다 이런 법이다 해서 이제 전 유태인 자 공무원 사회에서 전 유태인을 완전히 강제적으로 해고하고 퇴직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기본법에 이제 아티클 그 9조, 18조, 21조에 이제 그러니까 서독의 그 연방 질서를 전부 흐트릴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정당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막 그런 헌법 그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민노총이 이제 치위를 하면서 완전히 자유 기본권 이런 것들을 남용하면서 자, 완전히 사회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이제 예컨대 어떤 단체가 서독 내에서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투쟁에 완전히 기본권을 이용해서 그렇다 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기본권 이거는 완전히 박탈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독 내에서는 헌법상으로 전부 다 보장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52년도에는 네오나치 소외주의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게 있는데, 나치스티슈 소셜리스티슈 라이스파타이.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서독이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반나치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국가 정세과 맞지 않다 해서 금지시켰고, 그 다음 1956년도에도 이제 공산당, 이것이 창당이 됐지만, 그러나 반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 이와 같이 이제 공산당은 우리 정체성과 안 맞다 해서 전부 금지시켰다. 그래서 분당 기간 내내 서독 정부는 완전히 소련의 어떤 이런 막시즘, 그런 공산주의 노력, 이런 것들을 척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은 거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죠. 서독 정부가 어떻게 이 내부적으로 자, 이와 같은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서독은 철저하게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른바 이제 나토 체제 내에서 이제 전부 이 안보를 지켜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89년 그 사이에 서독의 핵심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제 나토, 트란스아틀란티슈 비치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최초 수상 아데나와 코나드 아데나워는
자, 이게 친서방 정책을 이제 펼쳤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 이런 거를 최우선시했다. 안보는 철저히 그 미국 중심으로 이제 나토 중심으로 틀 내서 이와 같은 그 안보를 다져나갔고, 그 외에 이제 폴리티테 슈테케에서 자 이게 이제 국력을 강화하셔서 이와 같이 이 다른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이제 서독은 그 나토에 가입을 했고 줄곧 미국의 그 충실한 우방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기간 중에 서독 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적극적인 서유럽 보호, 자, 이 정책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분데스웨어 서독 연방군은 자, 이제 만약 전시가 되면은 나토 총소련간 예하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부터 미국의 그 핵무기가 서독 땅에 배비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960년도에는 1,500여 개의 핵무기가 배비돼 있었고, 그 통일 이후에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현재도 20기의 그 미국의 전술핵이 독일 그 뷰헬 공항에 배비돼 있습니다. 자, 1989년도 이제 드디어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는데, 자, 이 동서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말은, 자, 미국 주도의 그 서방체제의 일방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 말은, 자, 소련 주도의 그 동구 진영의 일방적인 패배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서냉전 종식의 그 1등 공신이 자, 고르바초프다,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물론 고르바초프가 크게 기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동서냉전이 와해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을 깐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은 강력한 그 국력을 바탕으로 서구 진영을 똘똘 뭉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나토 틀 내에서 전부 그 단결을 시켰고, 그러면서 소련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군비 증강 이 압박을 가하면서 예컨대 레이건 같은 경우에 스트래티직 디펜스 이니시에이티브에서 이제 별들의 전쟁 이런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군비 증강. 자, 이러면서 결국 소련은 자, 여러 가지 계획 경제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자, 여기서 10년째, 자, 물론 10년 만에 좀 철수했지만, 그 다음에 80년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었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몰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년도에 나토 이중 결정, 자, 이것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자, 이제 76년, 70년 그 당시에 그 소련이 SS-20에서 5,400km 중거리 핵무기를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여기에 지금 전부 배비를 해놓고 서구 진영을 위협을 했는데, 자, 여기에 그 나토가 지금 현재 대항하는 그런 어떤 그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나토 이중결정 도펠베슐루스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거 치우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이제 완전히 이 펄싱 2 중거리 핵미사일, 그 다음에 이 토마하우크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독을 위시해서 서구 진영에 전부 배치하겠다, 이와 같은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소련 너희들은 이제 핵군 쪽 여기에 빨리 그 도입하라, 이런 거 이제 두 개의 큰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이제 그 결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소련이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1987년도에 INF에서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서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상에 돌입하면서 양 진영 간의 중거리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을 전부 폐기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면서 이제 양 진영 간의 어떤 신뢰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 동서냉전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통일 과정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89년은 이제 유럽 내에서 엄청난 그 변혁이 일어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전부 서구 진영으로 다 탈출하고 마슨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동독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이른바 이제 그 몬탁스 데몬스트라치온, 이게 이제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한 월요 시위인데, 이것이 이제 1989년 9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반정부 그 시위가 벌어졌고, 이와 같은 이제 대급변 사태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동구권이 전부 흔들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동서냉전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11월 9일 날 결국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11월 28일 날 그 당시에 그 헬무트 콜이 이제 젠punkt 플랜에서 10개항, 통일 10개항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동서독도 이제 통일로 나아가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최초로 이제 통일 관련해서 오피셜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승 4개국 안에서도 독일의 그 통일 문제가 거론되고,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전승 4개국의 이제 최초 그 입장은 대단히 이와 같은 그 동서독의 어떤 이런 기류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통일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승 4개국은 독일의 어떤 분단 극복이나 아니면 통일 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그 국제법 그 조약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를린 선언이나 포츠담 협정이나 그다음에 독일 조약, 근데 베를린 지휘 관련 전승 4개국 협정, 그다음에 오더 나이스 국경선, 그다음에 동부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전승 4개국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으면 동서독은 절대로 분단을 극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통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문제의 독일아, 우리 분단 당시에 우리 한번 잘해서 통일해보자,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분단 초기부터 이제 불가능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1월 9일 날 장벽 붕괴 후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완전히 통일 관련해서 이제, 통일 10개항, 이것도 얘기를 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한 달 뒤에 그 EC에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EC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독일 통일 문제 관련해서 찬성하는 나라는 12개 나라 가운데 스페인하고 아일랜드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려를 했다. 왜 우려를 했냐면, 지금 이제 완전히 통일되고 나면은 이제 또다시 그 유럽의 국경 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부 우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폴란드와 독일과의 그 국경, 그러니까 오더나이스 이 그랜츠, 이것이 지금 현재 독일이 예컨대 이것을 수용을 안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나이스 그랜츠, 이거는 1945년 8월 1일 최종 그 의결된 이제 포츠담 협정에 따라서 일단 임시적으로 이제 폴란드와 국경 50년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강화 조약이 맺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얘들이 또 어떤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지 모른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영국 수장이나 Wir haben die Deutschen zweimal geschlagen, jetzt sind sie wieder da,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이나 독일을 전부 깨부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저기 또 서 있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패망 독일이 지금 근데 다시 부흥을 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저기 강대국으로 서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우려하는
그와 같은 그 목소리를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줄리오 안드레오티, 자 이거는 이태리 총리인데, 자 이분 얘기는 Ich liebe Deutschland so sehr, dass mir zwei davon lieber gewesen wären,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독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컨대 나한테는 자 우리 독일이 두 개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너희들은 통일되지 말고 계속 분단으로 남아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최초로 이제 1940년도에 그 당시 이태리가 독일 편에 서가지고 뭐 같이 그 주축국으로 이제 싸움을 했지만, 그런 43년도에 다시 또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태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드레오티가 지금 이제 독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냐, 이제 좀 이태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이쪽 양계 그 노선을 2차 대전 가운데 이제 취했던 그런 나라인데, 과연 이런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콜의 그 10개월째부터 플란적이 돼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그 반응은 일방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는 아까 그 얘기 다음으로 독일 통일 문제, 이거는 절대로 우리 이 시내 이제 어젠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독일 통일된 독일,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면서 툰널 블릭 얘기를 합니다. 툰널은 터널이고 블릭은 빛인데, 자 터널 속에서 한가닥 그 빛이 쫙 비치는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앞만 바라보면서 황소같이 달려가는 그런 어떤 독일 그 국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암시를 하면서, 얘들은 이 자고 우면하는 이런 거 없다, 일체 못 보면 그냥 처음부터 황소까지 대시한다, 이런 게 대단히 이제 겁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했고, 프랑스도 여전히 주저했었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통일, 우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제 고바초프는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독일 통일이 돼도 괜찮겠다, 이 입장을 밝힌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점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 콜하고 부시가 라는 모든 문제를 이제 긴밀하게 조율했다, 그런 얘기고, 또 이 부시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반드시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우리 서구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제 같이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제 계속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소련에 대해서도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나토 가입하는 거, 이거는 예컨대 지금 현재 헬싱키 파이널 액 CSE 1975년도 여기 전부 다 해당 회원국들의 자결권에 의해서 결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소련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거를 90년 5월 31일 날 이제 그 당시 고바초프가 워싱턴 왔을 때 이 부시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전부 클리어시킨다. 그러면서 소련이 마지막 이제 돌면서 이제 콜에 대해서 예컨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나토 남고 싶으면 남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코카소스 그때 7월 달에 90년 7월 달에 중서에 15, 16일 날 회담에서 전부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독일 통일 관련해서 부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통일 문제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자결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독일은 아까 얘기대로 이 나토에 반드시 가담해야 되고, 유럽 공동체 틀 내에서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독일 통일 문제는 절대로 무력을 동원해서 발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전승사회보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경 문제는 헬싱키 파이널 액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고바초프가 최초의 이제 기본법 23조 동독 너들 5개주가 서독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나토 회원작을 이용해서 물론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 부시가 클리어시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소련을 포함해서 점승사개국 전부 다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방전 나토와 EC 이제 구주 공동체가 독일 통일을 전부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독일 통일, 독일은 전 주변국들의 이 축복과 지지 속에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동서독끼리는 일체 어떤 분쟁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혈 평화 통일을 이뤘다. 이제 그 얘기고, 지금 이제 올 10월달 되면은 33주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나토 그 핵심국으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 유럽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수하는 선봉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나토 내에서는 미국과 똑같이 15.9% 그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독 미군이 35,000명이 지금 서독 영토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20개 미국 그 전술핵이 비켈 공군기지에 배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서독이 어떻게 출범하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켰고, 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헌법 그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완비함으로써 이제 또 이런 공산주의 그 어떤 이런 침투 이런 걸 그 막는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그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이제 구소련 그 다음에 이 동구 진영의 어떤 이런 위협 이런 데에 그 대비할 수 있으면서 안보를 지켜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처음부터 론칭 이후부터 출범 이후부터 계속 굳건하게 지킨 그와 같은 아주 그 좋은 어떤 이런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대한민국한테 주는 큰 그 이제 그 교훈인데,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도 어떻게 자유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지금 자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자유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갖춰야 될 고유의 어떤 이런 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동명이는 김동명의 그 자유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김동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집회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동명이 누구한테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자, 이와 같이 모든 기본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김동명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대의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선거라는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자, 전부 이게 대의적으로 전부 대의기관을 전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절차들이 전부 다 민주화되고, 그래서 이게 전부 조작이나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김동명이 지금은 그 후보가 제대로 이제 국회에 나가서 이제 발언권도 행사하고, 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자유, 그 다음에 민주,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민주 체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유민주 체제가 반드시 이제 통일된 이 한반도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자유민주 체제 그 통일을 향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무력을 통하지 않고 독일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무혈 평화, 통일. 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70년 이상 계속 분단돼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일 뭐 한국이나 아니면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나 뭐 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뒤죽박죽으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혼미스럽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제 독일 통일교훈학 시사점 이런 거 고려할 때 과연 그럼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지켜지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덧붙여서 지금 이제 정의가 이 뿌리 내리는, 그러면서 완전히 법치국가가 실현되는 그런 그 통일 대한민국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통일된 독일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교훈이다. 이제 그런 체제 속에 가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접근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통일 방안이 나오고 예컨대 지금 현재 완전히 이질화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예컨대 화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전국 교류 협력이 자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쌍방 간에 어떤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남북 연합 단계로 진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뭐 통일시키고 자 그러면서 서서히 통일로 전전하자 이런 것들이 통일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컨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일 수단은 어떻게 이거 뭐 전쟁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그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 정책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전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자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이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이 통일 한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대북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을 끌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북 정책의 핵심은 지금 현재 70년째 우리가 이 안보 환경 속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예컨대 지금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그 안보상의 그 위협 이런 것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억제를 해가면서 우리의 국방을 다져가면서 할 것인가 이것도 대북 정책 하나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크게 안보 정책 이제 대북 정책 그 틀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안보 환경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건 지금 현재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민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나 여태까지 그래하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냉전 체제 속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그 좌파 진영의 그 속성이었다. 여태까지 추세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듭을 짓고 가닥을 잡아보자.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 통일 방안 관련해서 자,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제 화해 협력 1단계, 그 다음에 남북연합 2단계, 그리고 통일로 넘어간다. 이 3단계. 자, 94년도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표했는데,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다. 이 완전히 이질성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 남북한 간에, 자, 이와 같은 절차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해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질성 이로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가 조성이 되고 따라서 덩달아 이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런 것도 되고 긴장 완화가 된 다음에 이제 남북연합 단계 진입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상이한 양 정치 체제를 이제 서로 동일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통일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자 김대중 3단계 6.15 공동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통일 방안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방안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겠습니다. 자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은 자 이것은 이제 남북연합 1단계, 2단계 연방 3단계 통일입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연방 단계, 통일 단계 이 2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남측의 연합제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유사하다.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그 얘기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남측의 연합제 김대중 제1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지금 연방보다 조금 낮은 단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김대중 3단계하고 북한의 고려 연방제하고는 똑같은 컨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김대중의 그 남북연합 단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족 그 공동체 통일방에서 얘기하는 남북교류 협력의 결과가 아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완전히 이질화된 남북연합, 남북 그 관계, 이걸 어느 천년에 해결하냐. 그러지 말고,
완전히 남북 당국 간의 그 정치적인 결단, 예컨대 김정일과 예컨대 이 김대중, 이 두 사람이 이제 결단해서 자, 이 합의를 하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남북연합당연이 시작한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남북이 말로만 지금 현재, 자, 이것은 대단히 그 위험한 거다. 왜? 북한의 공산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연합을 추진한다. 이 얘기는 해방 공간에서 그나마 자, 이쪽 남쪽 여러 정치인들이 이 말 쏟아내고 저 말 쏟아내면서 자, 통일로 가자. 우리가 그럼 통일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그 위험한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고려연맹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선별 조건이 이제 그 가장 그 문제가 되는데, 우선 그 고려 연방제의 그 선결 조건은 국법부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고 이제 남북 평화협정이 아니고 조미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자, 이것이 우선시 돼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최고민족연방회의도 만들어서 쌍방 간의 남북연방 쌍방 간의 동수로 예컨대 의원수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민족 대표단들도 뭐 그 참여시키고, 자, 이와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남한 쪽에 그런 이 대표단들을 이제 약화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입맛대로 계속 끌고 나가지 않은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김대중 3단계의 통일론,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북한 고려 연방제, 이거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자, 그렇고, 6.15 공동선언, 이것도 전부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절대로 우리가 여기 휘말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에서는 자, 6.15 공동선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14선언에서도 자, 노무현 때, 자, 2007년도 14선언에서도 거기에 따르면 6.15 그 공동선언 이거를 자, 여기 나오는 통일방안 이거를 자, 지지하고 계속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4.27 그 판문점 선언에서 자, 우리가 이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통일방안 이거를 자, 지지하고 계속 그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정책 수립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자,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해결의 정반합에 따른 그런 산물이다. 테제, 안티테제, 진테제다. 이렇게 발전한 결과다. 이것이 독일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독일 통일 같은 경우 이 정테제는 아데나우의 아까 얘기한 베스펜든 폴리틱, 그 다음에 폴리티에 슈테아케,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대략 한, 자, 49년부터 예컨대 69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라인강의 기적도 생기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국력 격차가 커졌다. 자, 서독이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국가가 됐다. 상대적으로 동독에 비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티테제 그 반으로 나온 것이 필립 브란트의 그 동방여자 오스폴리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자, 이쯤 되면 지금부터 동독도 끌어안고, 동구권도 끌어안고, 소련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그 이제 안티테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대략 69년부터 이제 그 82년 그 이제 헬무트 콜한테 정권을 물려줄 때까지, 그 당시에 대략 한 13년 동안, 자, 이와 같은 것을 했다. 그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진테제 합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헬무트 콜. 자, 이게 진테제로 이게 통일이다. 이게 모든 교류 협력을 전부 제도화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류 협력을 또 강화하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교류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교류 협력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현재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그 좌파 진영에서는 이 독일 통일 사례를 인용할 때 맨날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이 필립 브란트 얘기만 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은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빌리 브란트가 이제 저 예컨대 빌리 브란트처럼 이제 우리도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 후에 후속 정권 헬무트 콜, 이 사람은 뭐 보수 진영의 대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전부 우리가 전부 이 사람이 다 그 전 정권의 이런 통일 정책을 전부 계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끌어안는 정책 이것도 자, 이게 보수 정권에서는 완전히 다시 또 이걸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전부 했던, 아무 뭐 원칙 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82년도, 83년도 그 당시 동독이 어려워서 자, 이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받고자 했을 때, 자,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서독 정부에서 차관을 이제 주선을 했는데, 그때도 그 요구사항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철책선에 설치한 그 자동소총, 그러니까 동독 주민의 탈출했을 때 그 자동적으로 전부 사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동소총을 전부 제거해라, 그런 그 서독 정부의 요구를 동독 정부는 받아들였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서부터 통일은 이제 국력 신양과 교류협력 그리고 이 신태조 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다 하는 거니까 1980년 90년 여기와 포커싱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히 이 상황들이 마련됐을 때, 그리고 결정적인 호기가 왔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현재 그 감정에 들떠서 자, 이 통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치는 것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도 자, 이게 현재 반드시 우리도 통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펙트하는 그런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드디어 그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큰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이 세 사람 다 공헌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죠. 어느 한 명의 작품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 특정 인사들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플랜 B로 예컨대 동독과 같은 그런 상황이 북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급변사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북한 체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김정은이 건강도 안 좋고, 자, 이로 인한 어떤 이런 급변 사태, 유고, 그 다음에 군사적 도발에 따른 어떤 예컨대 무슨 참수작전을 했다든지, 자, 이럴 때 김정은 유고, 자, 이런 데 대한 어떤 급변 사태.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는 탈북자들을 전부 다 북송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강제 북송 이런 것들 전부 중단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대규모 탈북 러시가 일어난다. 자,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완전히 외부의 정보들이 그때 유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폭정에 기여한 거, 이런 주민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 자, 동독과 같은, 그 다음에 쿠데타나 이제 핵 포함해서 WMD 유치나 기술적인 사고, 천재지변,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이 계속 상존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대비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또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변 사태에 따른 작게 5029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수시로 스팟 체크하면서 이제 한미가 긴밀하게 튜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앞으로 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 북한 주민의 인권, 자,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 우리가 이 주변국들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북 정책인데,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제 통일정책에 대해서 대북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 북한을 앞으로 1989년 그 동독수련으로 전부 바꿔나가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자. 지금 현재 완전히 1989년 동독이 이런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2024년 북한은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갭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이 1989년 동독 수준, 최소한 그 동독 수준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이제 호네카나 아니면 이제 크렌츠나 아니면 한스 모드로나 자 이와 같은 그 로타 드메제나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최소한 공산사회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테크노크랏 그 지도부들이 이제 평양에 들어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 사회가 완전히 그 민주화가 돼야 되겠다. 자, 이 북한 사회는 한 번도 민주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동구권하고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점인데, 그러니까 동구권 같은 경우는 비록 그 공산 체제에서 공산 그 사회를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89년도에 급격하게 단시간 내에 전부 다 민주화로 돌았다. 그 이면에는 이미 1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예컨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전부 그 해체되면서 그때 오면서 서방 진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민주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 뿌리 있게 내리고 있었고, 자, 전부 그렇다 이 말이죠. 체코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스트리아 헝가리, 자, 이쪽 제국에서 전부 다 그 이제 독립하면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전부 4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전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전부 이제 그 체코 그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뭐 이 폴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망명을 가면서 구소련으로 망명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자, 40년간 이와 같은 공산 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 만에 금방 몇 달 안 돼서 전부 다 민주화에 전부 앞장섰는데, 그러나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시조선 때, 자, 이제 대한제국 다 건너서 지금 이제 35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 사회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의 민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어렵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민주화를 시킬 거니까,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관건은, 예,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뭐 하에 협력하면서 교류 협력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유엔으로부터의 생션 아니면 오이사 조치로부터 생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금 남북 간의 아마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북한 사회의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이, 그 다음에 이 자스민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조만간 하여튼 이 일본 예컨대 이제 실용주의 노선 추구하는 이런 김씨 왕조가 끝나고 레짐 체이지가 된 다음에 예컨대 테크노크라트 들어섰을 때 드디어 국제사회도 협력하고 우리 한국 정부와도 협력하고 한국 사회도 협력하고 이러면서 민주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북한 주민도 친한국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교류 협력 강화되면 북한도 산업화 시켜서 예컨대 지금 이제 여러모로 열악한데, 자, 이런 인프라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계속 그 뛸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교류 협력 그 기간이 도래할 경우에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장차 이제 선행 투자다. 앞으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런 완전히 선행 투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북한 군부도 지금 같아서는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문민 통제가 가능한 그런 민주군대가 완전히 이런 얘기들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다 전부 다. 지금 현 상황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와 같은 그 목표는 실현될 가능성이 완전히 빵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이행돼야 그 과정은 자, 일본이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먼저 바뀌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많은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북한 내 테크노크랏, 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레짐 체제, 이제 70년 이상 그 김씨 왕조는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국가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자, 그 다음에 대북정책 추진할 때 이제 북한 실체 이런 것들도 지금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독일 사례하고 전부 견져볼 때, 자, 이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다. 자, 맞고. 그러나 이 북한은 지금 현재 이 프랑스나 무슨 뭐 영국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한테 외국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남북 간의 민족 간의 어떤 이 내부 간의 특수관계다. 이제 sondostat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북한조차도 지금 현재 민족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국가 실체로서 북한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그 민족을 지금 강조할 때가 아니고, 자, 이것은 이제 국가 실체로서 북한 이걸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 나이스한 국가가 돼야 된다. 자, 이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채찍을 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틀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정책 추진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은, 자, 이 도표는 제가 숫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한반도 그 안보 여건이나 이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도표상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자, 이 초록색이 남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은 70년째 이 박스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냉전 체제다. 냉전 구조 속의 틀 속에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색깔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동색이 나오고, 하나는 빨간게 나오고, 하나는 노란색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고동색은 뭐냐면 남북 적대 관계다. 으르렁거리는 남북 관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은 지금 1953년 이래로 정전협정이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 따라서 유엔사도 계속 남아있고, 자, 군정이나 중감의 기능은 뭐 전부 다 흐지부지 됐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 군사 회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형되면서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은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 사강의 불안정한 역학관계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그 냉전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북 간의 노력을 안 했냐?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1972년도부터 이제 예컨대 7.4 공동성명도 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4선언, 자, 문재인 때 18년도 예컨대 4.27, 그 다음에 19년도에 9.19, 이와 같은 남북정상회담도 하면서 우리 남북한이 뭔가 지금 돌파구를 좀 열어보자. 나름대로 지금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간에 이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진전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남북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간다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에서도 진도가 나가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국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노란 데는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채널에서 지금 현재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먼저 고동석에서는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공동체 이런 것들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 이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냉전 체제를 벗어나서 이 평화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그 5개 큰 과제들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다. 이 얘기.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이 노란색에 지금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동색도 해당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이 남북 정상이 뭐 어느 정상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예 근데 진도가 못 나가면 다시
백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남북 간의 지금 현재 이 냉전 체제 내에서의 문제고, 그러면서 우리 여태까지 그 보수 정권은 예컨대 자, 이 냉전 체제의 현실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하면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자, 북한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온 반면에, 자, 이 좌파 진영에서는, 자, 이 친북 정권 좌파 진영에서는 이건 아예 애써 안 보려고 눈을 질끈 감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냉전,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사라졌는데, 동서냉전이 90년 초에 이미 자, 유럽에서 사라지고 그랬는데, 우리 남북한이 지금 현재 전부 합의하면서 잘 나가면 되는데, 괜히 지금 현재 없는 냉전을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강조를 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보수 꼴통들이 지금 냉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부추기고 있다,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와 같은 그 한반도의 어떤 객관적인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냉전 박스를 넘어서 이 5개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평화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르렁거리는 남북관계가 자, 평화 공존관계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이 남북과 지금 현재 정전협정이 남북평화협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이 일본과 미국과 수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다자안보체제도 구축되면서 드디어 한반도 주변에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전부 완전히 평화 기운이 깃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빨리 오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 정권은 자, 이와 같은 그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옛날 그런 얘기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됐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이 프로세스 문재인 때 특히 예컨대 무슨 뭐 종전 선언이 어떻고, 평화 협상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전부,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또 9.19 군사 합의가 어떻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자, 어제 문재인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 어제가 이제 9월 19일이니까 자, 5주년 되는 군사 합의 이걸 뭐 지켜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깡그렇게 부정하는 것이 바로 9.19 군사 합의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 9.19 군사합의 추진, 이거 전부 좌파 정권이 북한과 맺은 그와 같은 이제 선언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6.15 선언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부적정한 그 통일 방안, 남측 연합제, 북한의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자, 이게 같기 때문에 남북이 뭐 이 방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부 이퀄이라 그렇죠. 예컨대 김대중 3단계 통일 방안,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그리고 고려 연방제 이런 것들이 전부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14선언 이것도 남북협력사업이 이제 한 45개 가까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협력사업도 전부 이제 예컨대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전부 다 NLL 중심으로 이 서쪽 서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하고 무슨 이 해저 직항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모래 채취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 공동 어로 수역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NLL 이런 것들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 유엔사가 오케이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 이와같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27 선언 같은 경우도 이제 DMZ를 평화지대화하자, NL 평화수역하자 이런 것 전부 다 말은 화려하고 대단히 평화지향적이고 아주 국민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이 전방 완전히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런 것들이 신뢰 구축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9.19 군사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뢰 구축된 다음에, 자, 여기는 특히 9.19 군사 합의는 이제 골 때리는 게 지금 상호 불신하에 완전히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그 다음에 군비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아우러져서 전부 다 하나의 페이퍼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이제 그 오리지널 그 군비 통제 정책에 따르면은 자, 남북한 간이 화해 협력에서 신뢰 구축이 되고 자, 이러면은 우리가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취하면서 예컨대 장관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예컨대 무슨 뭐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게 남북 이제 화해 협력 연합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때 우리가 군비 제한 조치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 군비 제한 조치 리미테이션, 아임스 리미테이션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히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조치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짬뽕이 돼서 전부 지금 한 페이퍼 속에 있는 것이 9.19 군사 합의다. 그러면서 예컨대 병력도 전부 후전선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빼고 쌍방 빼고, 훈련도 뭐 중지하고, 예컨대, 포사격도 하지 말고, 예컨대, 자, 이 MDL 30, 뭐 헬기도 띄우지 말고, 예컨대. 이와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한국 스스로 그 안보 위기를 초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추진할 때 고려해 북한 일방적인 감싸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단을 해야 맞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북한 입장에 내재적 접근법을 한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의 대북 경제의 속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절해 가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일지상주의, 자, 이념보다 피가 우선이다. 이따위 감상주의에 젖을 그를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북 화해 협력만 계속 강조한다. 저도 화해 협력 그 추종자고, 저도 독일 통일을 얘기하면서 화해 협력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걸림돌이 뭐냐 이 말 도대체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이와 같은 그 9개 유엔의 어떤 이런 생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남 군사 도발을 향해서 지금 이제 524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북도 안 되고 북한에 대한 투자도 안 되고 대북지도 모든 게 전부 클로즈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전부 폐쇄된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모든 이런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왜 자꾸 이런 상황에서 대북 화해 협력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북 정책 추진할 때.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북한 지도부는 그야말로 명심해서 한국 측 선의를 이게 수용할 태세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무조건, 굴종적으로 무조건 퍼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도표에서 보시는 바지 이제 한반도 냉전 체제 극복, 자, 70주년 동안 지금 갇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현재 핵무장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이 냉전 체제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아까 얘기대로 다시 이제 자,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초록색에 갇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5개 산과 강을 건너고 이 5개 산과 강을 건너서 우리가 저 웃동네로 이사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좌파 정부는 이 산과 강을 하나도 지금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저 웃동네 얘기만 한다. 설악산 등산을 하는데 70년 동안 등산하는데 아직도 외설악 신흥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남북한의 현실인데 그러나 그 좌파 정권은 지금까지 얘기가 저 설악산 등산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대청봉에 다 올라 있는 것처럼 자, 이 완전히 자 무슨 뭐 이 저 비선대 와선대 지나서 쌍폭 지나서 중폭 선장 지나서 완전히 대청이 완전 대청봉에 올라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70년간 여기 갇혀 있는데
이 갇혀있는 주된 원인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99%가 이 원인이 서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워싱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양에서 나온다. 이 김씨 왕조 이 체제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이 레짐 체인지가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자, 미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5개 과제가 전부 이런 건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이 남북 채널에서는 이 정치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지금 180만이 상호 지금 현재 이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문제, 그 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수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채널별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북한 핵 개발이다. 이 문제가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과제들도 전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핵 문제가 지금 현재 돌파구를 못 열어주면 이 나머지 4개는 전혀 지금 진도는 못 나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정체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전 해체 이제 해체하고 평화 체제, 평화 통일 그 핵심 축은 바로 이제 한미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사 이거는 절대로 해체하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한 간의 어떤 이런 자, 지금 이제 안보 관계 통일 역할을 이렇게 명심을 해서 이렇게 볼 때 객관적으로 절대로 이 한미 연합사 해체하거나 이 한미 동맹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전쟁 억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또 북한 핵무장 위협 대처 역할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게 5027의 수행의 그 주체고, 그 다음에 이 북한 WMD 개발 저지를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무장 그 위협 대응책 이런 것들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지난 4월 26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에서 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워싱턴 디클래레이션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extended deterrence에서 확장 억제,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한반도 기항 문제, 그리고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자, 협력, 무슨 이 협의 그 그룹, 이런 거를 신설을 했다. 이런 데서 이제 큰 그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제대에 올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면은, 자, 1차 핵실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무슨 핵물질 핵실험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다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이 핵실험은 완전히 이거는, 지금,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완전히 핵물질을 이제 풍계를 넣고 그런 거다. 그래서 1차 핵실험 전 핵문제 성격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 이후에 그 핵문제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 전에는 어떻게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how to stop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이런 얘기다. 자, 이거를 위해서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미북 핵합의 94년도 했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 그 당시 highly enriched uranium 해서 highly enriched uranium. 자, 고농축 그 우라늄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 육자회담에서 자, 여러 가지 이 국제에서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철떡같이 북한은 자, 국제사회를 상대로 우리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 했는데 2006년 10월 9일 날 일단 핵실험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 최초로 핵실험했을 때 그 당시 썼던 그 핵폭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Nuclear Explosive Device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45년 7월 16일 날 최초 썼다. 그러면서 자, 이때 이제 그 속에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
무슨 뭐 이 시료를 어떻게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맨 가운데 이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에서 중성자 발생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예컨대 플루토늄 핏 핵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템파 푸셔해서 이 중성자를 계속 안으로 쏴주는 그러면서 분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 그 주변에 노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장약입니다. 장약. 이건 전부 다 장약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핵실험됐었고, 그 다음에 2006년 그 10월 9일 날 북한이 최초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마찬가지 이와 같은 그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 핵폭발 물질을 전부 폭발 장치를 풍계리에다 갖다 넣어놓고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조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껍질을 입힌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bomb shelling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파이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이게 핵 무기가 되고 그런데 이거를 45년 7월 16일 핵실험하고 3주 뒤에 이가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쉘링 하는 거는 3주도 안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핵실험을 했다 하면 그 나라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파이어 메커니즘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파이어 메커니즘 들어가는 거 1번은 센서형 신관, 2번은 폭발 원격 신관용 안테나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데토네이터 격발 장치인데 이것을 이제 터뜨리면 이것을 완전히 이제 기화해서 고전류로 흐르게 해서 기화해서 이제 고압력을 이제 전부 받아내면서 완전히 기화되면서 이 앞에 있는 노란 이런 그 장약들을 전부 다 폭약들을 전부 이제 터뜨리면서 핵과 분열 반응이 일으키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북한은 이와 같은 그 핵실험을 여태까지 6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북한은 6발의 그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 핵 폭발 장치를 만들었고 6발의 최소한 그 핵무기를 만들어 봤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은 또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 여기 지금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무장은 이거는 완전히 100% 사실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과제가 뭐냐? 지금 현재 북한은 80에서 9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끌 거냐 하는 거. 전부 동해바다로 어떻게 버리게 하지? 이것이 북한 비핵화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는 뭐냐? 북한 핵무기 어떻게 폐기할 건가? 핵물질 어떻게 폐기시키지? 그 다음에 핵생산 시설 폐기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무슨 농축 시설, 그 다음에 이 딜리버리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폐기시킬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 비핵화 되는데,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거 지금 전부 합니까? 일대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9개 유엔으로부터 그 생션, 그 다음에 EU 생션, 일본 생션, 미국 생션,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전부 생션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면서 우리가 이걸 꺼야 되겠다 그 얘기인데,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노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과제가 핵무장한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기, 90기 이제 손에 넣어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못 쓰게 하는 거를 이제 how to deter, 억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예컨대 60기, 90기가 있다 하면은 우리 저쪽 오산, 군산에도 60기, 90기 갖다 놓고 서로 이제 뉴스에서 억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 한국 땅에다 어떻게 제 핵무기를 갖다 놓을 거냐?
그거는 이제 자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놓는 방법도 있는데, 요번 뉴클리어,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우리 자위적 핵무장을 안 한다. 그러니까 NPT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자, 2조에 따르면 비핵보유국들은 절대로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전수받거나 아니면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양도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핵무기 안 만든다. 아주 상당히 국제사회를 상대로 나이스한 그런 대한민국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 이것으로 이제 확정 억제 무슨 잠수함 기항하고 미국의 핵잠함 기항하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컨설터티 그룹 신설하고 막 이걸로 불충분하다. 대단히 잘한 결정이지만 좋은 조치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CG 이 컨설팅 그룹 여기서 반드시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북한의 핵무장 그 위협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방어인데, how to defend. 그러니까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우리가 인터셉트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컨셉이 바로 이제 한국형 삼축체제다. 코리아 트라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축체제 제1축은 킬체인이다. 제2축은 KAMD, 에어, 미슬, 디펜스, 3축은 코리아, 그 다음에, massive punishment retaliation. 완전히 대량 보복이다. 그래서 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징조, 우리가 공격 징조가 보이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북한을 이제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제 킬체인이고, 그 다음에 KMD는 자, 이 우리 영공을 층층이 지금 현재 이 패트리오트나 아니면 사드나 이와 같은 그 미사일들을 전부 배치를 해서 KMS, MSAM, LSAM 이런 전부 그 미사일들을 배치해서 요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KMPR은 완전 북한을 이제 섹션별로 나눠서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겠다. 우리가 한 방 맞았을 경우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코리아 트라이엇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무장이 이처럼 심각한데, 자,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한미 공조다. 그러니까 제1번 북한 비핵화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 그 중심에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도 반드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요하다. 락 US. 그 다음에 억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과제는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한반도에 이제 들여놓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후 우리의 과제고, 그 다음에 이 방어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나 무슨 여러 가지 이쪽 분야, 그 KMD나 킬체인이나 이런 데도 한미 간의 긴밀한 어떤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이제 how to protect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 점했는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북한 핵무장 그 위협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 방어 대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억제 방호가 있는데, 그러나 이 방어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업등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억제를 100% 다 할 것이냐. 자, 이럴 경우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100기가 되고 200기가 되고 300기가 되고 계속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해서 이제 핵무기 숫자를 늘려봐야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오산 군산에 핵무기 있으면서 제대로 억제할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이제 한미 간의 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정전협정 체제의 이제 핵심 축이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시그니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전쟁 났을 경우에 전력 제공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후방에서 그야말로 이제 병력 장비를 계속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미연합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7개 그 유엔사리아 후방기지, 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전체제를 앞으로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거든 미국 한국과 북한과의 어떤 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인도 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엔사 해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전선언하는 문제, 그 당시에 가서 그때도 이제 미국과의 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변사태의 이 대비 핵심도 한미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작게 오게 이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WMD 남용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서 통제 계획 뭐 이런 것들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선제 장악을 할 거냐, 만약 중국 개입하는 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예컨대 유엔 헌장 7조 위반이기 때문에 자, 이 유엔 안보로 이관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 중심에도 전부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자, 현재 이 한미동맹은 우리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우리가 발전시켜야겠다. 이 얘기를 지난번 4월 26일 날 워싱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재 이후에 새로운 그 세계 질서가 잡혔는데 이 세계 질서의 핵심은 강력한 미국과 서방 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이 바로 전제주의 그 독재 국가하는 중국과 그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금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 중국도 지금 내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마디로 그 미국과 이 서방 체제에 대항할 만한 그런 그 세력은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또 미들 파워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전부 다 이제 브릭스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미국과 각을 지면서 이런 이제 세계 질서가 구축이 돼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앞으로 미국의 그 핵심적인 이해는 인도 패시픽이다,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미국의 주 무대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 한미 동맹 예컨대 이제 쿼드도 얘기하고 쿼드 플러스 얘기하고 어쿠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자 조약에서 우리 한미 동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만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만약 했을 경우에 한미 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은 이건 반드시 지금 현재 냉전 구조 극복하고 해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뭐 이와 같은 그 큰 과제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초석인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오전에 이제 뭐 시간 제약상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던 얘기들도 지금 여러분께 전부 이제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